우리는 때로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꿈꿔왔던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에서 이토록 아프고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가? 왜 진심을 다한 관계의 끝에는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실패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한 철학자의 통찰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애와 관계의 재앙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준은 20대 내내 사회가 주입한 꿈을 쫓아 달렸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는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그 관계들은 그에게 깊은 소모감,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배척만을 남겼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그는 이혼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민준과 같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쇼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동화를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자연의 거대한 속임수, 즉 종족 번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황홀경, 주체할 수 없는 집착, 시적인 감성들. 이 모든 것은 뇌가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기 전에 번식을 확실히 하려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 환상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기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시대에는 급진적이었던 생각, 즉 여성이 사회적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역학이 상호 의무의 관계에서 거래적 착취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은 유아적이고 경박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년기를 돌보는 교사나 양육자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이 문장을 단순히 여성 혐오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남성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상인 프리드리히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아내가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려 내연남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정은 아내의 연약한 본성을 이유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프리드리히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빈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법정을 오늘날의 가정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배우만 바뀌었을 뿐 각본은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혼의 80%는 여성이 먼저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구원이라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라고,
희생이 고귀한 것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마 우리의 순진함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자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고 여자의 행복은 그가 행하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의 현대적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여 여성에게 재분배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심리학, 소셜미디어, 그리고 법이 어떻게 남성들을 자신을 증오하는 시스템의 노예로 묶어두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파괴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은 금기시된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남성성이 유해하다고 말하고 당신의 욕망이 약탈적이라고 규정하며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무서운 정확성으로 예견했던 세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암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여성의 압제에 더욱 저항해야 한다. 잠시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파트너십이 아닌, 사랑이 아닌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어떻게 무기화되었을까요?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본래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이제 남성들에게 영원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곤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고 감정을 공유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 쇼펜하우어가 이미 간파했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약한 모습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할 때 여성들은 그들을 덜 매력적이고 덜 유능하며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약점 페널티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불렀죠. 28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년간 사귄 여자친구는 그에게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공유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 대한 신뢰에 취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고백했습니다. 학교 폭력, 외로움, 혼자 울며 잠들었던 밤들. 그녀는 그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여성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남성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그리고 보답 없이 요구되기만 하는 희생은 다른 이름의 노예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이 벨벳 장갑이라면 법률 시스템은 강철 주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은 자연히 남성을 위해 설치하고 사회가 완성시킨 덫이다 라고 썼습니다. 1970년대에 양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무과실 이혼 제도를 봅시다. 이 제도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자유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구권에서는 여성이 이혼의 80%를 제기하며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 이혼율은 50%나 급증합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50%와 양육권의 80%를 잃습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데이팅 앱. 이것들은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매에 붙이고 남성이 인정, 돈, 그리고 존엄성으로 입찰하는 관심 시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 또한 예견했습니다. 여성에게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23살의 대학생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데이팅 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몇 주간 대화를 나누고 3번의 비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제이크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람보르기니를 모는 남자와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왕들이여, 당신의 가치를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허우적대는 여성들은 진정한 애착을 형성할 능력을 상실하고 애정에 굶주린 남성들은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만약 궁극적인 감옥이 여성도, 법도, 소셜미디어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면요? 바로 여기에서 쇼펜하우어 예언의 마지막 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현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묶는 족쇄를 숭배하도록 세뇌되었는가? 그 탈출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면하고 미디어는 조롱하며 사회는 남성들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학살.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명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서구권에서 남성 자살은 전체 자살의 75%를 차지하며 특히 이혼한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8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의적 희생이며 쇼펜하우어는 2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해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했는지 깨닫게 된다.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해설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증오하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말을 배울 때부터 당신의 본능은 위험하고 당신의 야망은 억압적이며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당신 스스로 이 시스템을 강요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억압이 정의라고 믿는 남성은 완벽한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을 족쇄에 묶어두는 3가지 거대한 거짓말, 즉 3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디즈니 만화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남성들은 여성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신화를 주입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듯 구원을 약속하는 사랑은 예속을 보장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혼동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괴테의 말처럼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주는 도파민 한 방울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효용성이다. 당신은 제공자, 보호자, 인간 방패, 치료사, 만능 수리공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또한 내다봤습니다. 남성들은 도구처럼 평가받아 쓸모 있을 때는 곁에 두지만 무뎌지면 버려진다고 말이죠. 여성들은 취약한 남성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거짓말,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상담 문화, 자기 개발 전문가, 기업의 인사팀은 모두 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라.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그가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끝없는 수리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고. 과연 남성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면 거대 제약회사들이 상처 입은 남성들을 영구적인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그러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부정이라 불렀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환상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십시오.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합법화된 노예제에 불과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유해하다고 부를 때 웃어넘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고통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인물은 고통을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을 겪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약점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장기적인 게임을 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젊음과 남성의 성숙함에 보상을 줍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이지만 남성의 영향력은 35세에서 55세에 정점을 찍습니다. 시간은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여성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성을 격상시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를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여성이나 사회, 심지어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냉혹한 진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깨달음을 느꼈다면 이 지혜를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연대의 작은 표현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깊은 사유와 평온이 우리는 때로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꿈꿔왔던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에서 이토록 아프고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가? 왜 진심을 다한 관계의 끝에는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실패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한 철학자의 통찰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애와 관계의 재앙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준은 20대 내내 사회가 주입한 꿈을 쫓아 달렸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는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그 관계들은 그에게 깊은 소모감,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배척만을 남겼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그는 이혼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민준과 같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 져서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쇼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동화를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자연의 거대한 속임수, 즉 종족 번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황홀경, 주체할 수 없는 집착, 시적인 감성들. 이 모든 것은 뇌가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기 전에 번식을 확실히 하려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 환상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기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시대에는 급진적이었던 생각, 즉 여성이 사회적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역학이 상호 의무의 관계에서 거래적 착취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은 유아적이고 경박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년기를 돌보는 교사나 양육자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이 문장을 단순히 여성 혐오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남성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상인 프리드리히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아내가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려 내연남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정은 아내의 연약한 본성을 이유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프리드리히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빈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법정을 오늘날의 가정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배우만 바뀌었을 뿐 각본은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혼의 80%는 여성이 먼저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구원이라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라고, 희생이 고귀한 것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마 우리의 순진함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자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고 여자의 행복은 그가 행하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의 현대적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여 여성에게 재분배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심리학, 소셜미디어, 그리고 법이 어떻게 남성들을 자신을 증오하는 시스템의 노예로 묶어두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파괴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은 금기시된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남성성이 유해하다고 말하고 당신의 욕망이 약탈적이라고 규정하며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무서운 정확성으로 예견했던 세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암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여성의 압제에 더욱 저항해야 한다. 잠시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파트너십이 아닌, 사랑이 아닌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어떻게 무기화되었을까요?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본래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이제 남성들에게 영원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곤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고 감정을 공유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 쇼펜하우어가 이미 간파했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약한 모습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할 때 여성들은 그들을 덜 매력적이고 덜 유능하며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약점 페널티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불렀죠. 28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년간 사귄 여자친구는 그에게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공유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 대한 신뢰에 취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고백했습니다. 학교 폭력, 외로움, 혼자 울며 잠들었던 밤들. 그녀는 그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여성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남성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그리고 보답 없이 요구되기만 하는 희생은 다른 이름의 노예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이 벨벳 장갑이라면 법률 시스템은 강철 주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은 자연히 남성을 위해 설치하고 사회가 완성시킨 덫이다 라고 썼습니다. 1970년대에 양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무과실 이혼 제도를 봅시다. 이 제도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자유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구권에서는 여성이 이혼의 80%를 제기하며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 이혼율은 50%나 급증합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50%와 양육권의 80%를 잃습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데이팅 앱. 이것들은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매에 붙이고 남성이 인정, 돈, 그리고 존엄성으로 입찰하는 관심 시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 또한 예견했습니다. 여성에게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23살의 대학생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데이팅 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몇 주간 대화를 나누고 3번의 비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제이크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람보르기니를 모는 남자와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왕들이여, 당신의 가치를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허우적대는 여성들은 진정한 애착을 형성할 능력을 상실하고 애정에 굶주린 남성들은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만약 궁극적인 감옥이 여성도, 법도, 소셜미디어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면요? 바로 여기에서 쇼펜하우어 예언의 마지막 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현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묶는 족쇄를 숭배하도록 세뇌되었는가? 그 탈출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면하고 미디어는 조롱하며 사회는 남성들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학살.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명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서구권에서 남성 자살은 전체 자살의 75%를 차지하며 특히 이혼한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8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의적 희생이며 쇼펜하우어는 2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해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했는지 깨닫게 된다.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해설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증오하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말을 배울 때부터 당신의 본능은 위험하고 당신의 야망은 억압적이며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당신 스스로 이 시스템을 강요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억압이 정의라고 믿는 남성은 완벽한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을 족쇄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거짓말, 즉 세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디즈니 만화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남성들은 여성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신화를 주입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듯 구원을 약속하는 사랑은 예속을 보장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혼동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괴테의 말처럼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주는 도파민 한 방울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효용성이다. 당신은 제공자, 보호자, 인간 방패, 치료사, 만능 수리공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또한 내다봤습니다. 남성들은 도구처럼 평가받아 쓸모 있을 때는 곁에 두지만 무뎌지면 버려진다고 말이죠. 여성들은 취약한 남성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거짓말,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상담 문화, 자기 개발 전문가, 기업의 인사팀은 모두 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라.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그가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끝없는 수리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고. 과연 남성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면 거대 제약회사들이 상처 입은 남성들을 영구적인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그러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부정이라 불렀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환상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십시오.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합법화된 노예제에 불과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유해하다고 부를 때 웃어넘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고통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인물은 고통을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을 겪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약점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장기적인 개임을 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젊음과 남성의 성숙함에 보상을 줍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이지만 남성의 영향력은 35세에서 55세에 정점을 찍습니다. 시간은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여성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성을 격상시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를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여성이나 사회, 심지어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냉혹한 진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깨달음을 느꼈다면, 이 지혜를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연대의 작은 표현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깊은 사유와 평온이 우리는 때로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꿈꿔왔던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에서 이토록 아프고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가? 왜 진심을 다한 관계의 끝에는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실패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한 철학자의 통찰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애와 관계의 재앙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준은 20대 내내 사회가 주입한 꿈을 쫓아 달렸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는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그 관계들은 그에게 깊은 소모감,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배척만을 남겼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그는 이혼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민준과 같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쇼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동화를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자연의 거대한 속임수, 즉 종족 번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황홀경, 주체할 수 없는 집착, 시적인 감성들. 이 모든 것은 뇌가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기 전에
번식을 확실히 하려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 환상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기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시대에는 급진적이었던 생각, 즉 여성이 사회적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역학이 상호 의무의 관계에서 거래적 착취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은 유아적이고 경박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년기를 돌보는 교사나 양육자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이 문장을 단순히 여성 혐오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남성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상인 프리드리히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아내가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려 내연남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정은 아내의 연약한 본성을 이유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프리드리히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빈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법정을 오늘날의 가정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배우만 바뀌었을 뿐 각본은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혼의 80%는 여성이 먼저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구원이라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라고, 희생이 고귀한 것이라고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마 우리의 순진함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자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고 여자의 행복은 그가 행하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의 현대적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여 여성에게 재분배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심리학, 소셜미디어, 그리고 법이 어떻게 남성들을 자신을 증오하는 시스템의 노예로 묶어두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파괴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은 금기시된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남성성이 유해하다고 말하고 당신의 욕망이 약탈적이라고 규정하며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무서운 정확성으로 예견했던 세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암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여성의 압제에 더욱 저항해야 한다. 잠시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파트너십이 아닌, 사랑이 아닌 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어떻게 무기화되었을까요?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본래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이제 남성들에게 영원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곤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고 감정을 공유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 쇼펜하우어가 이미 간파했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약한 모습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할 때 여성들은 그들을 덜 매력적이고 덜 유능하며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약점 페널티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불렀죠. 28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년간 사귄 여자친구는 그에게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공유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에 대한 신뢰에 취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고백했습니다. 학교 폭력, 외로움, 혼자 울며 잠들었던 밤들. 그녀는 그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여성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남성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그리고 보답 없이 요구되기만 하는 희생은 다른 이름의 노예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이 벨벳 장갑이라면 법률 시스템은 강철 주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은 자연이 남성을 위해 설치하고 사회가 완성시킨 덫이다 라고 썼습니다. 1970년대에 양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무과실 이혼 제도를 봅시다. 이 제도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자유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구권에서는 여성이 이혼의 80%를 제기하며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 이혼율은 50%나 급증합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50%와 양육권의 80%를 잃습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데이팅 앱. 이것들은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매에 붙이고 남성이 인정, 돈, 그리고 존엄성으로 입찰하는 관심 시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 또한 예견했습니다. 여성에게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23살의 대학생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데이팅 앱에서 한 여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몇 주간 대화를 나누고 3번의 비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제이크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람보르기니를 모는 남자와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왕들이여, 당신의 가치를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허우적대는 여성들은 진정한 애착을 형성할 능력을 상실하고 애정에 굶주린 남성들은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만약 궁극적인 감옥이 여성도, 법도, 소셜미디어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면요? 바로 여기에서 쇼펜하우어 예언의 마지막 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현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묶는 족쇄를 숭배하도록 세뇌되었는가? 그 탈출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면하고 미디어는 조롱하며 사회는 남성들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학살.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명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서구권에서 남성 자살은 전체 자살의 75%를 차지하며 특히 이혼한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8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의적 희생이며 쇼펜하우어는 2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해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했는지 깨닫게 된다.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해설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증오하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말을 배울 때부터 당신의 본능은 위험하고 당신의 야망은 억압적이며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당신 스스로 이 시스템을 강요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억압이 정의라고 믿는 남성은 완벽한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을 족쇄에 묶어두는 세 가지 거대한 거짓말, 즉 세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디즈니 만화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남성들은 여성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신화를 주입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듯 구원을 약속하는 사랑은 예속을 보장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현실과 이상의 혼동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괴테의 말처럼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주는 도파민 한 방울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효용성이다. 당신은 제공자, 보호자, 인간 방패, 치료사, 만능 수리공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또한 내다봤습니다. 남성들은 도구처럼 평가받아 쓸모 있을 때는 곁에 두지만 무뎌지면 버려진다고 말이죠. 여성들은 취약한 남성을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거짓말,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상담 문화, 자기 개발 전문가, 기업의 인사팀은 모두 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라.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그가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끝없는 수리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고. 과연 남성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면 거대 제약회사들이 상처 입은 남성들을 영구적인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그러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부정이라 불렀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환상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십시오.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합법화된 노예제에 불과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유해하다고 부를 때 웃어넘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고통을 무기로 만드십시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인물은 고통을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을 겪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약점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장기적인 게임을 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젊음과 남성의 성숙함에 보상을 줍니다. 여성의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이지만 남성의 영향력은 35세에서 55세에 정점을 찍습니다. 시간은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여성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성을 격상시킨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를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여성이나 사회, 심지어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냉혹한 진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깨달음을 느꼈다면 이 지혜를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연대의 작은 표현입니다. 당신의 앞날의 깊은 사유와 평온이 우리는 때로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꿈꿔왔던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에서 이토록 아프고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가? 왜 진심을 다한 관계의 끝에는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실패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한 철학자의 통찰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애와 관계의 재앙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준은 20대 내내 사회가 주입한 꿈을 쫓아 달렸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는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시간, 돈,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그 관계들은 그에게 깊은 소모감, 교묘한 조종, 혹은 차가운 배척만을 남겼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그는 이혼과 함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해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민준과 같은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쇼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동화를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자연의 거대한 속임수, 즉 종족 번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황홀경, 주체할 수 없는 집착, 시적인 감성들. 이 모든 것은 뇌가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기 전에 번식을 확실히 하려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어두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 환상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기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시대에는 급진적이었던 생각, 즉 여성이 사회적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역학이 상호 의무의 관계에서 거래적 착취의 관계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은 유아적이고 경박하며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년기를 돌보는 교사나 양육자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이 문장을 단순히 여성 혐오라고 치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남성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상인 프리드리히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아내가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려 내연남의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정은 아내의 연약한 본성을 이유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프리드리히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빈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법정을 오늘날의 가정법원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배우만 바뀌었을 뿐 각본은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혼의 80%는 여성이 먼저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